문호 씨 도대체 그 여직원이랑 무슨 사이예요? 미안해. 하지만 같이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 이젠 자유롭고 싶어. 새벽 안개 속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가 빠져나가고 차 한 대가 천천히 멀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북 청송의 산길,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 차량 한 대가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장문호 66세 시청 차량운 전원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엔 그의 아내 최영숙 63세가 축 늘어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문호의 손은 핸들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호흡은 거칠었고 이따금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왼팔은 힘없이 늘어졌고 입가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병원이 아닌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골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그곳은 마치 세상의 끝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아내를 벤치로 옮겼습니다. 영숙의 몸은 축 늘어졌고 그녀를 내려놓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은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는 길이야. 차가 멀어지는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영숙은 홀로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38년 전 봄, 최영숙은 25의 나이로 장문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시청 막내 운전기사였고 그녀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처지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예식장도 아닌 작은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문호는 말이 없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영숙은 그 성실함이 안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영숙은 학교 급식조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오후 3시까지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문호는 퇴근 후 술자리가 잦아졌고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짜증뿐이었으니까요. 딸 서진이 태어났을 때 잠시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문호는 딸을 안고 웃었고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문호의 술버릇은 더 나빠졌고 집안엔 침묵만 쌓여갔습니다. 서진은 20살이 되기 전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 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빠 술 마시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더 이상 못 봐요. 딸이 떠난 후 영숙과 문호 사이엔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말이 없었고 주말에도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영숙은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니까요. 한 달 전, 그날도 영숙은 새벽에 일어나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핑크색 머리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동료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젊은 느낌의 장식이 달린 누군가의 머리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문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젊은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호 씨, 요즘 시청에 젊은 직원 들어왔어요? 왜? 그게 뭐?
아니, 그냥. 혹시 계약직으로 온 사회복지사 있다던데. 문호는 고개를 돌렸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오래된 결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문호의 차 안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수석 발밑에 떨어진 여성용 귀걸이, 그리고 뒷좌석에 놓인 수첩엔 세리니와 약속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문호가 늦게 들어왔을 때 영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문호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 여직원이랑 무슨 사이예요? 문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나고 있어. 이제 숨기기도 지쳤어.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같이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 넌 그냥 익숙한 가구 같았어. 이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날 새벽, 영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문호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고 영숙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넌 내 인생 살면 돼.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 거야.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왼쪽 팔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고 곧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19를 부를까, 병원으로 갈까. 그러나 그는 결국 아내를 차에 태우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 영숙이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왼팔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입가엔 침이 흘러내렸고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엔 반지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고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고 벤치 옆엔 이슬이 맺힌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산길을 따라 오래된 경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흰 머리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정류장을 지나치려다 멈춰 섰습니다. 어머, 저기 누가. 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영숙에게 다가가 손목을 짚어봤습니다.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최영숙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구한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119 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63세 여성, 의식불명, 좌측 편마비 의심, 혈압 180에 110. 뒤따라 들어온 윤금자 전도사는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쓰러져 계셨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밖에 없어요. 의료진은 영숙을 CT실로 급히 옮겼고 금자는 대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계속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고 담당 의사 박형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뇌출혈이 맞습니다. 좌측 중대 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이고 응급수술은 했지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럼 살 수 있나요?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깨어난다 해도 언어장애나 편마비가 올 수 있고 재활 기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셔야 할 텐데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냥 버려진 것 같았어요. 박 의사는 잠시 침묵했고 금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자로 등록할게요. 일단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계 마이너스 200만 830. 사흘이 지나고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낯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왼쪽 팔이 말을 듣지 않았고 입을 열려 해도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으윽. 옆에 앉아있던 금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깨셨어요. 선생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의료진이 몰려들었고 영숙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영숙은 입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형재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금자에게 말했습니다. 실어증이 왔습니다. 말을 이해는 하지만 표현이 어려운 상태고 좌측 편마비도 확인됩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금자는 영숙의 손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기억은 났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곳에 버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주며 울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재활치료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다가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서진 치료사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재활 시작해 볼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서진은 그녀의 왼팔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천천히 함께 해봐요. 재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팔을 억지로 들어 올리고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는 일은 마치 돌을 깨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영숙은 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지만 손가락 하나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영숙의 마음속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그때 그냥. 그날 저녁 금자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영숙은 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드시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하시네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옆에 앉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조금씩 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음절이었습니다.
네, 아니, 물 같은 짧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금자는 그녀가 한 글자를 내뱉을 때마다 박수를 쳐주었고 간호사들도 지나가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없어요. 정말요? 자식분은요? 영숙은 고개를 돌렸고 금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금자는 박형재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박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환자분 심리적 충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신체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말을 안 하시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금자는 그녀 옆에 앉아 따뜻한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영숙은 한 숟가락씩 받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마무리 마이너스 830만 1030.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영숙이 곧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자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지만 영숙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요? 금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왜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금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길로 보내셨으니까요. 그리고 전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우리 함께 살아요.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금자에게 조금씩 말했습니다. 저 남편이 있었어요. 저를 버렸어요. 금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이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이요? 네. 우리 함께요. 영숙은 금자의 손을 꼭 쥐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영숙은 금자가 싸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면바지와 두툼한 스웨터였습니다. 왼손으로 단추를 채우는 일은 여전히 서툴렀고 금자가 도와주려 하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할게요.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뺨은 움푹 꺼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으며 왼쪽 입꼬리가 약간 처진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박형재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퇴원 축하드립니다. 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하고 재활은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 병원 재활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담당 치료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서진 선생님이 맡으실 겁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금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서진 선생님, 우리 환자분 잘 부탁드려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떨며 한 글자씩 꺼냈습니다. 서진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금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아는 사이세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환자분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서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금자의 집은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마루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방 한 칸을 배정받았고 금자는 이불을 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당신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영숙은 방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너머로 산이 보였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금자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영숙은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었고 천천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내일부터는 같이 만들어요. 천천히 가르쳐 줄게요. 식사를 마치고 금자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금자 선생님 서진이를 아세요? 금자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네, 알아요. 서진 선생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좋은 분이죠. 저 그 애가 제 딸이에요. 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딸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그 뒤론 연락이 없었어요. 금자는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서진 선생님이 그렇게 놀란 거였네요. 절 싫어할 거예요. 전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질렀어요. 저한테도 애한테도 전 그냥 참았어요. 싸우면 더 화를 낼까봐. 그래서 애가 절 원망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왜 그냥 당하고만 있냐고. 금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흘 후 재활치료 날이었습니다. 금자는 영숙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재활치료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진 선생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금자 선생님도 같이. 아니요. 이건 둘이서 풀어야 할 일이에요.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재활치료실엔 서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을 보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서진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오늘은 어깨 관절 운동부터 시작할 겁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웠고 서진은 그녀의 왼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손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고 재활치료실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환자분 말씀하시면 집중이 안 됩니다. 미안해.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팔을 내려놓고 뒤를 돌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안 돼, 알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해. 서진은 돌아서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빠가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엄마한테 욕하는데 왜 그냥 참기만 했어요? 무서웠어. 더 화낼까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전 엄마가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 20살에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야. 그런데
왜 하필 여기 계세요? 왜 금자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 제 앞에 나타나세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하지만 너를 봐서 다행이야. 내가 잘 살고 있어서.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치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영숙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려던 순간 서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모르겠어, 날 버렸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영숙은 그대로 문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금자의 집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금자가 옆에 앉으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만나서 다행이에요. 서진 선생님도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감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시 딸에게 돌아가는 길이. 그러나 영숙과 서진 모두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치유할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영숙의 재활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왼손 엄지와 검지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전보다 또렷해졌습니다. 서진과의 치료 시간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어도 서로 눈을 마주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금자가 부엌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김으로 말아 썰어내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금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30년 넘게 했어요. 영숙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금자가 김 한 장을 펴주었고 영숙은 오른손으로 밥을 떴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밥을 고르게 펴고 단무지와 시금치, 당근을 올렸습니다. 왼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김의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천천히 말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김밥은 조금 삐뚤었지만 완성되었습니다. 금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요. 정말 잘하시네요. 영숙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무언가가 살아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재활치료실에서 서진이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김밥을 말았어. 김밥이요? 응, 오른손으로 왼손도 조금 30년 만에 다시 만졌어.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도시락에 싸주던 김밥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 샌드위치나 빵을 먹을 때 자신만 김밥을 먹는 게 창피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김밥이 엄마가 자신에게 줄 수 있었던 전부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맛있었겠네요. 응, 맛있었어. 서진은 영숙의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아들 민호 아시죠? 그 애가 김밥을 좋아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주 민호. 네. 9살이에요.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지만 치료 손길은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금자의 마당엔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영숙은 마루에 앉아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금자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밥을 장터에서 팔아볼까요? 네. 장터 입구에 자리 하나 비었어요.
거긴 교회에서 관리하는 곳이고 제가 얘기하면 쓸 수 있어요. 당신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봐요.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영숙의 작은 노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막 하나, 김밥 재료와 도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금자가 재료를 다듬어주면 영숙이 오른손으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3줄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먹어보고는 말했습니다. 이 김밥 맛이 다르네. 뭔가 마음이 들어간 맛이야. 그 말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며칠 후엔 5줄, 일주일 후엔 10줄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영숙의 김밥을 먹고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김밥엔 정성이 묻어나. 한 손으로 저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까. 대단하셔. 영숙은 밤늦게까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왼손이 아파도 참았고 허리가 굽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김밥 한 줄 한 줄이 그녀에겐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활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영숙에게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민호 데리고 갈게요. 김밥 먹으러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와도 돼? 네. 민호가 할머니 만나고 싶대요. 주말 장터에 서진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호는 영숙을 보자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할머니가 김밥 만들어줄게. 민호는 영숙이 김밥을 마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와, 할머니 한 손으로 이렇게 잘 만드세요? 응, 천천히 하면 다 돼. 민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어렸을 때 먹던 맛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늘 이렇게 싸주셨어.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금자가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청송에서 멀지 않은 곳에선 다른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문호는 오세린과 재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고 문호는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세린 명의로 만든 계좌에 넣었고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릴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호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놀란 문호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계좌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출금 내역을 보니 일주일 전에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인데 기억 안 나세요? 문호는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짐도 옷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아내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문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가구나. 내가 영숙에게 한 일의 대가.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금자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남편분이 병원에 계시대요.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혼자 계신대요. 재혼한 분도 떠나고. 영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보러 가고 싶어. 서진은 깜짝 놀라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했는데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엄마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해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고 싶어.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것 같아.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녀 사이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은 깊어지고 장터의 김밥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희망 김밥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손으로 만드는 김밥, 다시 일어선 여자의 김밥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영숙의 마음속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이름의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곧 영숙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용서할 것인가, 돌아설 것인가. 그 선택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영숙은 밤마다 깨어났습니다. 문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날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지금 병상에 혼자 누워있을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금자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서진 선생님은 반대하시던데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에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함께 갈게요. 혼자는 힘드실 테니까요. 영숙은 금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봄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문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장문호의 병실 번호를 물었고 간호사는 3층 301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숙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301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문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훨씬 말라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오른쪽 팔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예요, 영숙이. 문호는 왼손으로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미한.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는 왼손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영숙은 그의 손을 따라 읽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알아요.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영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손,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저도 이랬어요.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버려진 곳에서 죽을 뻔했어요. 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구해줬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이라서 구해줬어요. 영숙은 문호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저도 이제 자유롭고 싶어요.
문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온몸이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우리 둘 다 충분히 아팠어요. 병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고 복도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영숙이 병실에서 나오자 서진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서진아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서진은 영숙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안았습니다. 영숙도 딸을 껴안았고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서진아, 엄마가 많이 부족했어.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금자가 복도 끝에서 두 모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영숙의 김밥 가게는 이제 작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청송군에서 지원을 받아 한 그릇밥 나눔회라는 이름의 공공급식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영숙은 서진, 민호, 그리고 금자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박수를 쳤고 군수가 축사를 했습니다. 이제 영숙 씨가 마이크를 잡고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금자 선생님의 손딸의 손 그리고 이 마을 분들의 손길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버려진 곳에서도 봄은 옵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의 봄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가 할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웃었고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영숙은 혼자 센터 밖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서진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도요. 엄마를 다시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요양병원 창문 너머에서 문호가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에 손을 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금자의 집 마루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영숙, 금자, 서진, 그리고 민호였습니다. 밥상엔 영숙이 만든 김밥과 금자가 끓인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김밥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게 열심히 할게. 서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영숙은 놀라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민호도 할머니랑 살고 싶대요. 우리 가족이 되어요. 금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고 있었고 석양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른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자유로워졌다. 미움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았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봄처럼 나도 다시 피어났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피어난 봄, 그것은 용서와 자유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최영숙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